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극장 뭐 봄? 난 오디세이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호프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 이어 이번 오디세이까지 요즘 극장 뭐 봄 오프닝 멘트가 어째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오디세이 흥행세가 범상치가 않죠. 주말 관객 수 130만 명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로 데뷔를 하더니 개봉 일주일도 안 돼서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개봉한 축에 속하는데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관객들의 크리스토퍼 놀란 사랑을 다시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파티장에 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조회수 찍먹 하고자 요즘 극장 뭐봄 하나 말아보렵니다. 그 전에 호프, 브랜드 뉴 데이 등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팻뱅 호프 에피소드에 10430885님께서 시즌2가 아니라니 아쉽지만 자주자주 방송해주세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웃음 남겨주셨습니다. 오디세이 이후 한동안 이렇다 할 기대작이 개봉하지 않죠? 사랑의 하츄핑 2탄 모래반지 빵야빵야였나? 아니. 고래반지의 전설. 죄송합니다. 고래반지의 전설 빼고는 딱히 없는데 하츄핑2는 다룰 일 없겠고요. 그래도 임마 그렇게 조회수 거리는 녀석이 이동진 평론가도 결국에 관람한 하츄핑 시리즈를 너는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님들은 하츄핑 1편 보셨어요? 저 봤어요. 에피소드까지 만들었어요. 하츄핑 보고 하츄핑 에피소드까지 들으신 분들만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근데 과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주자주 방송을 하고 싶어도 의욕을 느낄 만한 빅네임들이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 땡땡 뭐봄은 또 잠시 say goodbye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제가 다음 주에 삿포로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삿포로 여행기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풀어볼 테니까 유튜브 요봄 난봄 채널 많이들 들러주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2년 전에 다녀왔던 히로시마 여행기를 삿포로 여행기 몸풀기 차원에서 다뤄볼까 했었어요. 예전 에피소드에 짤막하게 히로시마 여행기를 들려드렸었는데 사진과 함께 이번에는 여긴 이랬고 저긴 저랬다 하려고 했으나 곧 있으면 빛이 있으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여행기를 읊조리는 게 조금 거시기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13일이나 14일에 다뤄볼까 했어요. 왜냐면은 히로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구상에서 최초로 핵 맞은 동네 아닙니까? 일제가 진주만에서 우리 천조국 성님들 상대로 뮤탈짤짜리로 재미 본 것도 잠시 천조국 성님들이 일본 열도에 고스트 보내셔가지고 핵 2방 떨구고 바로 지지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핵 2방 덕에 일왕 그 즉시 도계자 받고 패배데스. 시전한 뒤에 한반도에서 일제 빤스런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히로시마와 광복절은 연관관계가 있다. 는 이유로 여행기를 다뤄볼까 했는데 그 정도로 입털면서까지 광복절 앞두고 여행기를 방송할 가치가 있나 해가지고 연기하기로 했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빛이 찾아온 다음에 여행기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다 함께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독도는 우리 땅,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땅. 아베상 다이조부 데스까? 스미마생. 다음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별인 님께서 방송 감사드려요. 곰과 싸운 진격거 외계인. 저는 해술 아저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애가 상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까지 성애는 진격거 외계인 한 명밖에 못 봤으니까 해술 아저씨가 말한 외계인들을 모두 자기가 본 모습으로만 상상한
것이다. 이렇게요. 예, 호프 에피소드에 제 능지 이슈로 인한 해프닝이 있었죠. 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주절주절 때였나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별이님 말씀처럼 해술 아저씨 진술을 성의 관점에서 떠올린 거다 보니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모습은 밤이 길이로 통일이 된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2회차를 하고 나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것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이 모든 거를 1회차 만에 다 통달하신 별이님 대단하십니다. 그냥 제 능지 문제인 건가요? 남들은 다 1회차 만에 이해를 하는데 저만 아이고 씁쓸하네요. 방구석 겜 덕후 님께서 홍명보 나홍진 출입 금지 라 남겨주셨는데 홍명보 감독은 출입 금지가 이해가 되는데 나홍진 감독은 왜 뭐 호프에 실망을 꽤나 하셨나 보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영화를 이렇게 끝내 하시면서 뭐 성토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팔저팔 쌍욕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며 되도 않는 개그는 왜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하시는 분들 꽤 되시잖아요. 충분히 그런 반응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 관해서는 제가 주절주절 때 말씀을 드렸었죠. 축협의 문제가 겁나 많고 싹 다 물갈이 해야 된다에는 100번 1000번 동의하지만 청문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왜? 국회의원들 이건 기회야.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 랍시고 뭐 고대 라인이 있니 없니 같은 영양가 하나 없는 되도 않는 질문에 대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헛방만 칠 거다. 아시안 게임 때 예전에 선동열 망신주기에만 혈안됐던 그때 그 참사 다시 벌어질 거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말했지. 아니나 다를까. 축협 청문회에서 역대급 질문 나왔지 않습니까? 왜 졌어요? 왜 졌냐고요? 아휴. 그딴 거를 질문이라고 쳐 씨부리고 앉아있고 정말. 그래놓고 그 질문한 의원 다음날 라디오에 나와서 그게 다 빌드업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다 준비해간 질문을 못했네요. 이딴 변명이나 쳐 싸질러 놓고 앉아있고 제가 초선 의원이었으면 그래도 정상 참작해줄 여지가 있다 하고 넘어가 보려고 했어요. 뭐 잘 모르고 아직 적응을 못했나 보다.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언젠데 여튼 초선이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시간 관리 실패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 재선식이나 되면 질문 순서를 짜도 좀 그럴듯하게 짜야지. 뭔 빌드업을 홍명보 감독보다 못하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왜 졌냐고? 그런 당신은 질문 수준이 왜 그따군데? 짜증나네 정말 갑자기. 하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는 딸 결혼식 식장을 국회 경내로 정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시키고 피감 기관으로부터 결혼식 포함까지 받으신 양반한테 뭘 바라겠습니까마는 이때도 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잘 챙기지 못했다는 변명 읊조리셨죠. 이러니 제가 청문회 하지 말자. 해봤자 이거 뭐 별 실효성도 없을 거다. 득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해봤자 뭐 동정표만 주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축협이 썩어도 좀 썩은 게 아니라서 동정표를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서글퍼요. 홍명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축구 지도자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평생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 이렇게 되신 거 홍명 소보루 베이커리 개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한빈님께서 와 반갑습니다. 호프는 확실히 기습 특별 방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였어요. SNS, 커뮤니티, 영화 게시판 어딜 가든 호프 이야기로 난리네요. 라는 댓글과 함께 500코인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생유베리 감사드리겠고요. 어딜 가든 호프 이야기로 난리였던 적이 있는데 브랜드 뉴데이에 이어 오디세이까지 개봉을 하니까 호프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죠. 누적 관객 수도 440만 명 수준에서 좀처럼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는데 500만 명은 넘기고 퇴장하기를 호프해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로 넘어가 보면 지나가는 사람 42님과 트롤스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축약을 해보자면 지나가는 사람 42님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호프는 제목만 보고 치킨집 관련된 소동극인 줄 알았는데 이라 남겨주셨고 트롤스님께서는 뜨자마자 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간만에 듣는 요즘 극장 뭐봄 잘 듣고 갑니다. 호프에서 제가 꼽은 1등 명대사는 오빠 사랑해 입니다. 그리고 범석의 안 먹어는 트럭 노인들 중 한 명이 범석에게 감자를 권하자 한 말입니다. 브랜드 뉴 데이에 헐크가 나온 이유는 제가 알기로 소니랑 계약 때문에 스파이더맨 단독 영화에는 MCU 캐릭터가 한 명은 꼭 나와야 해서 그런 거라네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업로드 하자마자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사 또 감사 드릴 따름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은근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요범남봄을 아껴주신다는 의미라 생각하면 더더욱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주팔자 대박나시기를 바라겠고요. 배도윤님, 요즘 뭐 들음? 난 요봄남봄 들음 님께서도 항상 응원합니다. 숙성시키다가 이제 호프 보고 달려왔습니다. 시즌2 아니더라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 남겨주셨네요. 예, 역시나 사주팔자 대박나시길 기원하겠고요. 11029 최동우 님께서 요즘 극장 뭐봄 스파이더맨 에피소드에 저번에 올라온 스파이더맨이랑 다른 게 뭔가요? 라 남겨주셨는데 저번에 올라온 스파이더맨은 아마 주절주절을 지칭하시는 것 같아요. 주절주절은 말 그대로 스파이더맨 감상하고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감상은 이랬고 저기서 감상은 저랬고 주절주절 씨부리는 에피소드고요. 요즘 땡땡 뭐봄은 주절주절에서 씨부린 내용을 좀 쳐낼 거 쳐내고 붙일 거 붙여서 정제된 내용으로 차분하게 읊는 에피소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절주절이 재료고 요즘 땡땡 뭐봄이 요리 같은 거죠. 원래는 요즘 땡땡 뭐봄으로 하기 좀 귀찮거나 애매한 것만 한 20분 남짓한 주절주절 에피소드로 말아서 올려야겠다 했는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제가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주절주절과 요즘 극장 뭐봄을 팟빵이나 스포티파이, 애플 등에 연달아 올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럴 거면 왜 올렸대? 하실 수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이 있다면 요즘 땡땡 뭐봄으로 올릴 대상은 유튜브에서는 늘 그랬듯 주절주절을 하겠지만 따로 편집해서 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오디세이도 주절주절 따로 편집을 안 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혼란 드린 점 사과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프 에피소드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재밌게 봤다, 최고의 SF다 라는 분과 그 정도까진 아니다. 왜 자꾸 명작이라 우기는 건지 모르겠다. 혹평 들어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자꾸 끌리네. 이런 분들 등등 호프를 향한 다양한 평가를 제 댓글창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댓글들은 이분이 리뷰 제일 재밌게 잘하심. 호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요봄남봄 호프 방송은 듣고 싶네요. 영화보다 이분 리뷰가 더 재밌음. 요즘 출퇴근 운전할 때 많이 들어요. 등등이 이상하게 저런 문구에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예, 감사드리겠고요. 동궁 주절주절 에피소드에 글로리형님께서 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을 잘 섞어서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 튀게 지금 말 써가지고 시대극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좋았습니다. 라 남겨주셨습니다. 남주혁 노윤서 배우의 현대극 보는 것만 같은 대사 처리를 두고 지적이 많았죠. 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적을 접하고 나서 다시 들으니까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했지만 대한민국 사극 영화계의 거진 1700만 관객을 극장가로 불러모은 명실상부 흥행감독 박찬욱 감독이 요즘 가장 부러워한다는 그분 장항준 감독께서 항준아 너 사극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왕과 사는 남자 그거 연출 잘할 수 있겠냐? 라는 주변 친구들에게 그럼 너는 조선시대 살아봤냐? 라고 답하셨다는 일화 유명하죠. 돈 많이 벌면 형 누나고 잘 나가면 언니 오빠인 거잖아요. 항준이 형, 항준 오빠
말이 맞으니까 사극을 둘러싼 이런저런 지적들 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렵니다. 뭐 발성이 어떻고 뭐 대사 처리가 어떻고 에휴 아니, 잠깐만 어째 장항준 감독님의 말씀 너는 조선시대 살아봤냐? 이번 에피소드와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네요. 흑인 헬레네가 어쩌고 아가멤논 의상이 저쩌고 야 너는 고대 그리스 시대 살아봤냐? 이 역시 거장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왜 시내 21은 감독관의 대담 자리에 박찬욱 감독님을 초대한 거죠? 이해가 안 되네. 전 세계 수익 10억 불에 비견되는 천만 관객 근처도 못 가보고 사극 연출이라고는 아가씨 걔는 근데 시대극이고 단편 영화 정도 뭐 일장춘몽 뭐 이런 거 연출하신 것 빼고는 사극 연출도 안 해보신 분인데 시내 21 기획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잡지가 사양산업 소리든 아닙니다. 자, 이 농담인 거 다 아시죠? 한국 영화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하신 것도 모자라서 한국 영화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까지 맡으신 박찬욱 감독님 존경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에피소드에서 존경심을 제가 또 가득 표현했었죠. 재정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극장 뭐 봄? 난 고대 그리스 시대를 살아본 자만이 나에게 돌을 던져라. 오디세이 봄. 지금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께서 연출, 각본, 제작 등 1인 다역을 맡은 작품입니다. 서구 문학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영화 오디세이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사실 놀란 감독은 20여 년 전에 오디세이아와 깊은 연관을 지닌 작품을 연출할 뻔했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 형 보러 갔다가 에릭 바나 형한테 반하고 나온다는 영화 트로이의 연출을 놀란 감독이 맡으실 뻔했대요. 메멘토, 인썸니아 등의 성과 등을 눈여겨봐뒀던 워너브라더스가 그래 너 안타 2번 쳤으니까 타선 앞으로 땡겨줄게 해가지고 2004년 기준 제작비 1억 8,500만 불짜리 대작 트로이의 연출을 맡기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원래 트로이의 연출을 맡을 예정이었던 볼프강 페터젠 감독이 트로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에 배트맨 대 슈퍼맨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트로이를 드랍하셨대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한테 연출 기회가 갈 뻔했던 거죠. 근데 배대슈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어버렸고 페터젠 감독께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해버렸답니다. 놀란 감독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신인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출장 다녀오신 부장님이 여기 원래 내 자리였다고 하면서 자리 옮기라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뭐 옮겨야죠 해가지고 트로이 연출 놀란 감독 백지화 되셨다고 합니다. 의기소침해진 놀란 감독에게 워너가 대신 제안한 프로젝트가 바로 전설의 시작 배트맨 비긴즈였던 겁니다. 참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그죠? 여튼 그때부터 트로이 목마 이미지가 놀란 감독 머릿속에 남게 되어가지고 오랜 기간 크리스토퍼 놀란의 드림 프로젝트로 오디세이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오펜하이머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흥행을 거두게 되자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나 돈 좀 들어가는 거 할게요 라고 말할 이런 에너지가 용기가 나오는 거죠. 근거가 빠방하니까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오디세이 프로젝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아이맥스죠. 뭐 놀란 감독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오디세이는 더더욱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영화 전체 분량을 IMAX 필름 카메라로 찍었고 현상했고 상영했다. 이걸로 개봉 전부터 IMAX 상영관 예매 전쟁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국내 유일 IMAX 풀 화면비 상영관 용암액 자리를 두고 예매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IMAX 촬영에 관한 뭐 이런저런 말씀 일화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촬영 소음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조용하고 섬세한 장면을 그전에는 찍을 수가 없었는데 IMAX 사랑 협업해가지고 방음 케이스 만들었고 가뜩이나 부피가 엄청 큰 IMAX 카메라가 방음 케이스 때문에 더 커져 버려가지고 대화하는 장면 찍을 때 배우들 시선 처리가 어색해지니까 이런저런 방법 써보다가 가장 원시적인 방법 거울을 카메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필름 하나당 최대 3분 정도 분량만 찍을 수 있고
걸리고 교체하는데 10분 걸리고 배우들 감정선 유지하기 위해 교체하는 기간 동안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 그 자리에 대화도 나누지 않고 일시정지해 있었고 그렇게 촬영에 쓴 필름 길이만 640km고 이런 일화들 다른 방송이나 채널 등을 통해 진리도록 들으셨을 테니까 패스 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제작비가 2억 5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전세계 수익이 10억 불을 넘겼대고 그중 북미에서만 현재까지 4억 6천만 불을 벌어다 들였다고 하고 손익분기점은 넘긴 지 한참 됐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높은 흥행세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도 다 아시는 말씀드릴 테니까 패스 해 보겠습니다. 출연 배우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다 알지 뭐. 워낙 빅네임들이 연이어서 출연한 작품이다 보니까 절로 출연 명단에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죠. 그래도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름만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맷 데이먼, 앤 해서웨이, 샤를리스 테론, 젠데이아, 톰 홀랜드, 존 레규자모, 로버트 패틴슨, 미아 고스, 존 번탈, 루피타 뇽오, 사만다 모튼, 베니 사프디, 그리고 래퍼 트래비스 스캇 등등이 출연을 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이타카 궁의 연회장에서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분한 음유 시인이 한 얼굴 땅땅, 한 함대 땅땅, 하나의 전쟁 땅땅으로 시작하는 서사시를 읊는 모습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연회장은 언뜻 보면은 대단히 성대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남모를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맷 데이먼 배우가 연기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라는 꾀를 발휘해서 10년 가까이 치러졌던 트로이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라는 얘기도 들려온 지 8년이나 흘렀습니다. 즉 거진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타카의 자리가 왕좌가 비어있던 거죠. 오디세우스가 살아있다는 말도 들려오질 않아서 앤 해서웨이 배우가 소화한 왕비 페넬로페와 아들 톰 홀랜드 배우가 맡은 텔레마코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신복인 존 레규자모 배우가 분한 에우마이오스 정도만을 제외한 모두가 왕실 사람들마저도 왕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20년간 공석이고 왕비께서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시니까 재혼 황후가 되셔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맹분으로 온갖 똥파리들 구혼자들이 이타카에 꼬이게 됩니다. 로버트 패틴슨 배우가 연기한 안티노스가 똥파리들의 수장이자 페넬로페 왕비의 유력 재혼 대상자인데요. 당연히 페넬로페 왕비는 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과 재혼할 생각이 없어요. 오디세우스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으니까요.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사방에서 재혼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 압박이 매일같이 연회장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니 잠깐, 똥파리 새끼들이 뭐 이쁘다고 연회식이나 펼쳐줘? 식량이 썩어나? 남아나? 이게 다 제우스의 법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손님에게 대접하라는 게 제우스의 법 내용인데요. 상호 존중, 배려 등을 의미하는 건데 똥파리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타카에 온 손님인데 그냥 내쫓으시려고요? 아유, 제우스의 법 안 지키는 거야? 야, 이타카 왕국 개판됐네? 이게 다 왕이 자리를 비워서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왕 자리를 다시 채워놔야 기틀이 새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비마마? 이러고 있는 거죠. 텔레마코스는 본인이 왕을 이어받겠다고 어머니께 말을 하지만 페넬로페 왕비는 넌 아직 어리고 여러모로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거절합니다. 구혼자들의 왕국을 향한 능욕과 어머니를 향한 모욕을 참다 못한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스파르타로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갈 계획을 세우는데요. 뒤늦게 아들의 스파르타행을 듣게 된 페넬로페 왕비는 행여나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티노오스는 부하에게 산적대로 위장해서 텔레마코스를 암살하라고 지시하죠.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해 존 번탈 배우가 연기한 메넬라우스를 만나서 트로이 전쟁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듣게 됩니다. 대충 종합을 해보면 파리스가 루피타 용어 배우가 분한 헬레네의 미모에 취해가지고 그녀를 납치해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디세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메넬라우스가 그 트로이 쌍놈의 새끼들이 내 아름다운 아내를 납치했기 때문에 우리 성님 아가멤논 성님께서 트로이에 맞춰 들어간 거야 임마. 함선이 끌고 대군들이 끌고 쳐들어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거를 가만 듣고 있던 헬레네는 피식 웃으면서 지랄하네. 당신 형의 탐욕 때문이겠지. 이죽거립니다. 이에 메넬라우스 우리 존나게 예쁘신 마누라 어째 말본새가 왁구보다 더 예뻐? 안 그래? 씨발 진짜 하면서 헬레네의 얼굴을 마치 물건 다루듯 텔레마코스에게 들이미는데 얼굴 한쪽이 흉터로 뒤덮여 있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로 뭐 아름다운 아내라는데 얼굴 한쪽이 흉터로 가득하다는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다 어찌된 일인고 오디세우스의 말에 따르면 헬레네의 납치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트로이의 무역 항로를 차지하고자 아가멤논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세간에 알려진 미녀 쟁탈전과는 거리가 좀 멀죠. 여튼 메넬라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가 보여준 지략에 감탄해하면서 언젠가 그를 다시금 꼭 보고 싶다라며 텔레마코스에게 전하는데 그럼 대체 이 뛰어난 지략가 오디세우스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아직까지 집에 안 돌아오고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전쟁이 끝났어요. 아가멤논이 오부장 수고했어. 같이 퇴근하지? 하는데 10년씩이나 지지고 볶았는데 퇴근마저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해가지고 아가멤논이 딱 준비해놓은 이제 세단이 있는데 그거 쌩 까고 그 내비게이션도 다 깔아놨는데 쌩 까고 부하들한테 야 내가 지도 잘 봐. 내가 대충 생각해놓은 길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회장님 차보다 우리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길을 안대. 가족들 하루라도 더 먼저 볼 수 있게 해주겠대. 하는데 뭐 부하들 입장에서 그런가 보다 하죠. 해가지고 따르겠습니다.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정을 떠나려는데 젠데이아 배우가 연기한 아테네 신이 오디세우스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걸 딱 본 오디세우스가 신들은 정말 인간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면서 딱 항해를 시작을 하다가 옆을 싹 돌아보니까 뭐야 부하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디세우스 옆에는 샤를리스테로 누나가 분한 칼립소가 망망대해에 있는 무인도에서 자기 일어났어? 배고프지? 밥 먹자. 어떻게 오늘은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죠? 여긴 어디죠? 우리 자기 또 이런다. 자 일단 밥부터 먹어. 기운 차려야 기억도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연꽃처럼 생긴 로터스 잎을 오디세우스에게 건네는 뒤 과연 오디세우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아무런 기억도 떠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텔레마코스는 암살 위협에서 무사할까요? 페넬로페 왕비는 끝내 재혼황후로 거듭나게 될까요? 이타카 왕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오디세이 다시 하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스토리텔링이 정말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두고 뭐 각종 스케일에 관한 찬사가 개봉 전부터 들려 나왔었죠. 뭐 영화 스틸컷 으로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감상 포인트들은 그런 것 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화면이 아닌 이야기에 압도된다. 이야기의 스케일에 빨려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토리의 힘이 워낙에 커서 3시간에 달하는 정말 3시간을 꽉 채운 상영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이건 아니고요. 한 체감상 2시간 반 정도로 느껴졌었습니다. 호프가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2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하면 오디세이는 3시간짜리가 2시간 반으로 느껴진 거니까 체감 시간만 놓고 보면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죠? 스파이더맨처럼 그렇다고 이 영화가 휘황찬란한 카메라 워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왜 이 작품의 스토리에 이렇게까지 매료된 것일까? 어디서 강력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곱씹어 보다 보니 드는 생각이 참 이번에도 놀란 감독은 시간을 교차 편집하는 거에 있어서 마술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세 사건이 다른 시간대로 나열이 됐었잖아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뭐 독립적인 사건은 아닙니다만 현재와 과거를 이제 교차로 계속 편집을 하면서 영화를 꾸려나갔고 그것이 마지막에 뭐 울림을 줄 때도 있고 혹은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한층 더 진일보해졌다고 느껴졌어요. 세 개의 시간선이 나오죠. 이 세 개의 시간선이 촘촘하게 맞물리면서 영화 막판에 다다랐을 때는 장엄한 울림을 저에게 안겨다 줬다라고 느꼈는데요. 이 힘이 너무 대단해서 3시간에 달하는 시간이 2시간 반 혹은 그 이하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시간선이라고 하면 구혼자들이 득식을 되는 현재의 이타카 왕국과 또 과거 오디세우스의 여정 그리고 현재 오디세우스의 모습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세 뭉텅이를 촘촘하게 엮어냈지 않습니까? 과거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 무슨 고뇌에 찼는지를 보여주다가 현재로 돌아와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다가 마침내 과거에 본인이 어떤 고뇌에 빠져 있었고 어떠한 교훈을 얻었으며 어떠한 비극을 나는 알고도 일을 진행했는가 혹은 묵인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 반성하는 모습들이 현재의 왕실에 도착을 했을 때 참회로서 그려지고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솜씨가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소하게 빠바방 터트리는데 뭐 누구 만날 때마다 눈물 흘려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그들만이 아는 뭔가 약속 같은 거 수신호 같은 거 눈빛 교환 같은 거 할 때마다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댕댕이 아닙니까? 20년간 성 밖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댕댕이가 죽기 직전에 오디세우스 딱 만나가지고 꼬리 흔들 때 그때 극장에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어머 뭐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어요. 저는 반려견을 지금 뭐 키우진 않습니다만 키워본 경험도 없고요. 그런데도 뭉클한데 실제 반려견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뭐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어찌됐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 장면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원작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댕댕이 종 설정을 너무 잘했어요. 이 댕댕이 종을 뭐 도베르만이니 뭐 진돗개니 이런 애들로 했으면은 뭔가 걔네들은 20년, 30년이 지났어도 되게 당당한 자태로 주인을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뭐 강아지 종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누가 봐도 그냥 시골 똥개 같은 애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 시골 똥개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까? 근데 그 개가 20년이란 세월 아득바득 기다려가지고 주인 만났을 때 헥헥거리지도 못하고 꼬리만 미세하게 흔들 때 그때 그 감동. 정말 뭉클했고요. 또 마지막에 도끼에다가 화살 쏘는 그 챌린지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줄 한번 탕 튕기면서 음악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의 쾌감도 남달랐습니다. 허나 제일 감정적으로 뭉클했던 장면은 영화에서도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 관객으로 하여금 많은 사유를 느끼게끔 해놓은 장면은 아직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모르는 페넬로페가 노인으로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와 대화를 나눌 때죠. 그때 그 대화를 나누면서 오디세우스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본인이 무엇을 경험했고 느꼈고 반성을 했고 후회를 했고 참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내가 제우스의 법을 어겨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내 딴에는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내놓았던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제우스의 법을 어기는 침략의 산물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죽어나간 혹은 멸망해 나간 사람과 문명 그리고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직시하고 짊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그나마 내가 겪었던 참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 페넬로페에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는데 참 울림이 대단했습니다. 상당했고 촘촘하게 맞아떨어진 작은 설정 같은 거 복선들이 하나하나 딱딱 이어질 때 이 또 태도가 봐봐 이어졌지 철커덩 소리 들었지 야 맞물리는 소리 죽이지 않냐 이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왜 인터넷에 그런 영상 있잖아요. 만족감을 주는 영상 같은 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영상 같은 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미세한 톱니들로 뒤덮여 있는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착착착착착 맞아떨어져 나갈 때 그 어떤 연결고리가 안 보이고 하나의 물체인 것 마냥 맞물려 돌아갈 때 사람들이 엄청난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이 또 조회수가 높고요. 그거를 마치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영화가 전시하지 않고 봐봐 야 죽이지 딱 들어맞는 거 그거는 딱 하나죠. 활 튕길 때 그것만 확실하게 힘을 준 거고 나머지들은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그 연출적인 선택도 정말 이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더더욱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뛰어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신화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 신화를 다루고 있는 문학인데 신화를 다루면서 과장을 최소화시켰죠. 이런 말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이게 보이도록 되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사후세계 장면 같은 것도 뭐 거창한 이펙트 없고 그냥 갑자기 땅속에서만 기어 올라오고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도 바퀴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정말로 전리품이겠구나 싶게 새끈하게 뽑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는 폐 전함들의 잔해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디세이에 나온 트로이 목마는 너무 새끈하니까 미적인 측면에서는 폐 전함으로 만들었다는 게 안 맞는데 그 대신에 바퀴를 뺨으로써 야, 이 바퀴를 달면은 이거 누가 봐도 함정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이 영화에서는 빼버린 거잖아요. 아름다움을 택하고 실용성을 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현실성을 도모하겠다라는 뭐 그런 자세 등등이 참 대단했고 CG 캐릭터인 사이클롭스를 제외하면 그것도 원래 촬영할 때는 뭐 6m짜리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6m짜리 모형이 다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정도 CG 캐릭터 그리고 그 절벽에서 6명 낚아채는 괴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실사 촬영이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장면도 없었고요. 일부러 놀란 감독이 약간 좀 아사모사하게 그린 게 있잖아요. 젠데이아가 정말로 아테네 신일까?가 아니라 알고 보니 젠데이아가 신전을 지키던 뭐 신관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곁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테네 신이 아니라 그거는 오디세우스의 입장인 거고 실제로는 그냥 망령일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그건 죄책감의 발현이긴 합니다만 그 죄책감의 발현이 신관으로 된 것이다. 아테네 신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신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 거를 통해 최대한 뭐 현실적으로 그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에 더더욱 몰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참 기구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나마 또 뭐 신화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마녀가 중간에 나와서 부하들을 전부 다 돼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장면 정말 기괴했는데 처음에 그 마녀가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원전을 잘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 이 마녀가 등장을 했을 때 마녀인지 몰랐어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사는 아녀자인 줄 알았어요. 아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갑옷이 저렇게 다 벗겨져 있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했는데 알고 보니 마녀였던 거죠. 듣자 하니까 이 에피소드를 다룬 수많은 영화에서 해당 마녀 배우를 주로 색도시발한 여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너무 섹시하고 너무 예쁘고 매혹적이니까 부하들이 미모에 매료돼가지고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죠. 성적으로 이제 이끌려가지고 무장해제가 되는 그러면서 그녀가 주는 음식을 먹다가 돼지로 변하는 이런 설정을 많이들 그려놨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사만다 모튼 배우가 뭐 여기서 막 섹시미를 부각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저는 인심 좋은 국밥집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마녀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이 영화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게끔 약간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관객으로 하여금 진짜 무해한 아녀자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 마녀야. 그러면 더 충격이 크잖아요. 알고 보는 사람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잠깐만, 저 사람이 마녀인가?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각종 원작이나 이런 데서 표현된 것과는 달리 너무 동네 국밥집 사장님처럼 그려놨는데 했는데 아닌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고양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이제 정점이었던 지점이 이 영화의 나름의 반전이라면 반전인 거죠. 오디세우스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목도했고 무엇이 그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아가멤논과 다른 퇴근길을 택하게 된 것인지를 단번에 설득시켜주는, 단번에 보여주는, 단번에 납득시키는 트로이 함락 장면. 와, 그것도 뭐 전부 다 막 실제로 태우고 실제로 무너뜨리고 찍었다던데 그 거대한 장면이 안겨다주는 감정의 울림폭이 정말 컸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뭐 또 아녀자들은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그 절대적인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덩그러니 앉은 채 무기력하게 아테네 신 석상이죠.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감정, 이 모든 일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여기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함락 장면의 배치도 참 기가 막히다고 느꼈고 스펙타클도 정말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비규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배치를 해놨고 무너지는 앵글 같은 걸 담아냈고 그거를 바라보는 맷 데이먼의 표정 같은 것까지도 담아내는 등 서사에 딱 부합하는 장면이었어가지고 울림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관으로 나오는 젠데이아 배우의 얼굴까지. 그렇다면 오디세우스를 내내 따라다녔던 오디세우스가 힘들 때마다 오디세우스에게 조언인지 혹은 일침인지 충고인지 사탕발림인지 남기는 여성이 신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의 발현이 그 신관의 모습으로 구현이 된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안겨다 주는 순간이었어가지고 참 그 장면을 보는데 아이맥스로 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관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압도당한다. 서사에 내가 압도당하고 있구나. 압도됐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압도당한 거죠. 아이맥스로 봤더라면 아무래도 화면에 좀 더 압도가 됐을 텐데 이 순간에는 스토리에 내가 압도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트로이 함락 장면 하니까 말인데 결국엔 이 트로이 함락 장면을 두고서도 많은 분들이 꼽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가멤논의 등장 장면이잖아요. 개간지난다. 문이 딱 열렸을 때 아가멤논만 딱 우두커니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가멤논 양옆으로 병사들이 와 하면서 쳐들어올 때 진짜 소름이었다. 우리 상영관에서 아가멤논 딱 등장했을 때 이야 하시는 분들 계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절대 과장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안 느껴지고 저도 정말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이 야 고증이고 나발이고 아가멤논 투구 저게 말이 되냐 갑옷 저게 말이 되냐 고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멋있고 위압감 느끼면 장땡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장땡이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서사로 납득을 시켰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가멤논 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세게 붙었고 말이 많았던 것이 흑인 헬레네지 않습니까? 루피탄 용어 배우가 맡은 천하의 절세미녀라고 하고 그녀 때문에 트로이에 그 난리가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십 년간 전쟁이 벌어졌다는데 흑인인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루피탄 용어 배우가 과연 절세미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외모를 갖고 있느냐 이걸 두고서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저도 사실 좀 우려를 안고 봤어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놀란 감독이 겠냐? 라는 말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잖아요. 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다고? 그랬겠냐? 아가멤논이? 걔가 그랬겠냐? 여자 그냥 아무나 다 다른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면 되는데 그랬겠냐고. 무역 항로 그거 먹으려고 한 거야. 야 그게 더 설득력 높지 않겠냐? 야 내가 PC주의고 나발이고 그것 때문에 내 영화 완성도를 해칠 만한 짓을 했겠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제 놀란 감독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지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서 헬레네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좀 도구로 나오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도구. 트로이를 쳐들어가기 위한 명분으로서의 도구. 그리고 아마도 추정컨대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남편도 헬레네가 천하의 절세미녀라고 하는데 약간 콧방귀 끼듯이 그러니까 그녀의 외모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있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간접적으로 막 대놓고 뭐 루피탄 용어 배우를 가리키면서 이 미모를 보라, 그리스가 들썩일 만한 외모였도다, 트로이가 난리 날 만한 외모였도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서사로서 야,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겠냐? 라는 걸로 퉁쳐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달을 가리키고 있는 놀란 감독의 손만 보고 있었구나 라는 좀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는데도 흑인 헬레네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너무 손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놀란 감독이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보셔야 할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뭐 공교롭게도 그 무역 항로 때문에 이 전쟁 벌인 거다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분쟁을 떠올리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영화 촬영 시점은 그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나가지고 하등 상관은 없겠지만 결국 놀란 감독의 재해석의 포인트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 해방이니 뭐니 여머니 구원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다는데 다 개소리고 그냥 지들이 노리는 건 다 따로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갔을 때도 무슨 이라크의 시민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 했는데 없었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 난리 쳤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역시나 어떻게 보면 도구였던 거죠. 그랬는데 흑인 헬레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보신 분들은.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게 좀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냥 신경도 안 쓰요.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영화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재밌기 때문에. 가르치려는 태도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를 읊어주시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각종 놀란 감독이 아가리 시키셨다. 참 대단한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영화를 봤고요. 또 배우들의 호연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촬영 환경이 IMAX 카메라가 소음이 워낙 커서 배우들이 감정 연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번에는 거대한 소음기를 개발을 해냈는데 그러다 보니 배우들 간의 시선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울을 달아서 시선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찌됐건 간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또 결정적으로 필름 한 롤당 3분밖에 못 찍어서 최대 대화 몇 번 나누고 나면 테이크 몇 번 가고 나면 바로 필름을 바꿔야 돼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출정을 앞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간의 대화 장면 이거를 찍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분량이 상당하니까 찍는데 필름 다 되고 찍는데 필름 다 되고 그래서 필름이 다 된 순간만큼은 필름을 교체하는 10분 동안 스태프와 배우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들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연기를 하기에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니죠. 환경은 아닌데도 비싼 배우들은 다르다.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악조건을 뚫어내고서 눈빛 연기, 표정 연기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특히 앤 해서웨이 배우의 연기가 저는 맷 데이먼 배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눈길이 갔어요. 맷 데이먼 배우가 이 영화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 다다음 정도가 앤 해서웨이 배우일 텐데 그래도 분량 차이가 좀 되죠? 그 짧은 순간에 20년간 남편 없이 홀로 산 여인의 외로움, 또 남편이 그럼에도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근데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참담한 그 심정.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든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랑, 분노.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가지고 표출해내는 연기들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스카 여우조연상에 수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오스카 시상식까지는 상당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우조연상 정도에는 유력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연기였어요. 이미 애나 서웨이 배우는 여우조연상이 있죠. 레미제라블로 받았었는데 그때도 비련의 여인 캐릭터를 참
구슬프게 연기를 해서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끝에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거머쥐었었는데 이번에도 오스카 여우조연상 한번 욕심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IMAX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저는 일반관으로 봤는데도 화면 자체가 IMAX 카메라로 일단 원본 자체가 우수한 품질이다 보니까 일반관으로 봤는데도 화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때로는 황량하더라고요. 이 황량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전체 다 IMAX로 찍고자 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오디세우스, 홀로 걷고 있는 오디세우스 이런 거를 풀 화면으로 봤다면 일반관으로 보는데도 배 한 척이 되게 작게 보이는데 IMAX 풀 화면비로 봤더라면 어땠을까?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IMAX로 보고 싶다. 일반관을 보고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재관람을 하고 싶다. 오디세우스의 저 초점을 잃은 눈동자. 나도 용암액에서 이 여정을 함께 한다면 그런 감상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체 IMAX 촬영을 놀란 감독이 왜 하고자 했는지 이 이야기에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작품은 부분 IMAX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오디세이는 왜 전체 분량을 IMAX로 촬영을 했는가가 영화를 보니 너무나도 납득이 되더라. 이런 대서사시에는 IMAX 풀 화면이 영화 전체 분량을 차지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는데 좀 아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냥 지금부터 하죠. 지금부터 아쉬웠던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그 IMAX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화면으로 드러날 때가 좀 많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IMAX 카메라는 부피가 상당합니다. 원래도 큰데 그거를 소음기까지 착용을 해가지고 더 커졌어요. 보시다시피 IMAX 카메라를 이동하는 데에만 성인 4-5명이 달라붙어야만 하고 이거를 찍는 데 있어서도 촬영 감독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뭐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리 같다 조리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액션 장면이 스케일은 클지 몰라도 압도적인 규모를 담아냈을지는 몰라도 박진감이 떨어지는 거죠. 주로 인물이 맞고 당하고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을 찌를 때의 그 순간을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담아가지고 다음에는 그 칼에 맞았을 때 배우 얼굴을 담아낸다든지 그런 식의 화려한 카메라 무브나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도 놀란 감독이 액션 연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둔탁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큼 스토리가 뛰어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갔던 건데 여기서는 워낙 오디세우스의 장대한 여정 속 여러 액션 순간들이 나오다 보니 액션 장면의 분량이 꽤나 상당한데 그리고 그 액션이라는 게 결국 칼로 찡찡 짱짱 하는 거다 보니까 몸과 몸이 부딪히는 마셜 아츠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울 때가 너무 많더라. 영화 그 포스터 있잖아요. 거인족을 상대하는 오디세우스. 그게 알고 보니 그 거인족 배우들이 CG가 아니고 실제 키가 2m 10이 넘는 배우들만 전 세계에서 모집을 했고 반대로 그걸 상대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150이 안 되는 배우들만 또 모아가지고 촬영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거인족을 딱 마주하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담긴 포스터 속에 그 150이 안 되는 배우가 맷 데이먼 배우 대역을 했다고 하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확실히 맷 데이먼 배우의 얼굴이 나올 때랑 뒷모습이 나올 때가 묘하게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마저도 왜 그런 느낌이 더욱더 강조가 됐냐면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앞모습을 담았을 때랑 뒤돌았을 때가 전환이 되듯이 물 흐르듯이 이어졌더라면 이질감을 덜 느꼈을 텐데 컷 편집을 통해서 앞모습 맷 데이먼 보여줬다가 다음 컷에서는 거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도망가는 뒷모습을 담아버리니까 그 차이가 더욱더 부각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또 마지막 그 오디세우스가 똥파리들 상대로 대난투를 벌일 때에도 확실히 그래도 좀 카메라가 요리조리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가끔은 처절한 액션씬이 덜 처절하게 다가왔다. UFC를 현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놀란 감독이 의도한 바이긴 하죠. 현장감을 주고 싶다. 근데 이거는 영화고 영화에서는 편집의 마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IMAX 카메라의 부피 한계 때문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놀란 감독의 그 둔탁한 액션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로버트 패틴슨 사망할 때도 칼을 찔러 넣는 그 순간만큼은 잠깐 카메라가 그 칼이 복부 안으로 들어가는 R등급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묘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계속 로버트 패틴슨 배우 얼굴만 잡아주고 반대로는 맷 데이먼 배우 얼굴만 잡아주는데 이게 뭐 배우들이 워낙에 훌륭하게 연기를 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여기에 한 번쯤은 뭐 칼을 비틀고 썰고 뭐 이런 게 좀 나와주는 게 좋을 텐데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 이 IMAX 카메라가 워낙에 커서 각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괜한 억측까지도 하게 될 정도로 정적인 화면, 역동적인 순간에 다소 정적이었던 화면에 제가 꽤나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도 영화가 정적인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영화가 뭔가 대단히 빠르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카메라를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할 수가 없다 보니 컷을 잘게 쪼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인족을 맞닥뜨린 맷 데이먼 보여주고 거인족 비춰주고 도망가는 맷 데이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컷을 잘게 쪼갰어요. 근데 이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결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방금 전에는 앤 해서웨이가 맷 데이먼에게 한쪽 팔만 어깨에다가 올려놨었는데 바로 다음 컷에서는 양팔을 어깨 위에 올려놨다든지 톰 홀랜드가 술잔을 들고 대사를 쳤는데 다음 컷 로버트 패티슨이 맞받아칠 때 어이구 그러셨어요? 라고 맞받아칠 때 톰 홀랜드의 술잔이 내려가 있다든지 이런 지점들이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컷 전환이 빨라서 전개 속도는 재빠른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연결적인 부분에서 살짝 튀다 보니 몰입감을 아주 잠깐씩 해칠 때가 있었다.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제가 그래요. 눈을 깜빡한 순간에 일이 벌어졌겠죠. 예, 제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후반부,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노인으로 분장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페넬로페와 재회하기까지 여기가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왕의 귀환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아는데 너무 끄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디세우스가 지금 현재 내 고향 왕궁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쓱 둘러보고 개판이구나 하더니 페넬로페 나타나가지고 개판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오디세우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주변 정찰하고 또 난리 나고 또 진정시키고 또 일 벌리려고 하다가 진정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서 빨리 페넬로페 앞에서 여보 나 돌아왔소 하는 장면 나오지. 왜 이렇게 질질 끄나.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어차피 영화 어떻게 이제 끝날지 딱 봐도 화살 장전해가지고 도끼 챌린지 한 다음에 그걸 통해 페넬로페가 알아보고 그런 내용 펼쳐지겠지.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끄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담아낸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조금 속도를 빠르게 쳐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3시간짜리를 2시간 45분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쉬웠고요. 개연성 측면에서 살짝은 제가 이게 맞나 싶었던 거를 한 가지 꼽아보자면 워낙에 이 영화가 복선 같은 것도 잘 깔고 떡밥 같은 것도 회수를 잘해가지고 개연성이 정말 딱딱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음에도 이 지점은 조금 튀는데? 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페넬로페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왕비로서 왕 없이 지낸 거잖아요. 근데 이타카 왕국은 구혼자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 구혼자들이 선을 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로버트 패틴슨이 나중 가가지고 뭐 선을 대놓고 넘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20년이란 시간 동안 그러면 페넬로페가 이런 위협에서 왕국을 지켜내 왔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녀가 대단한 어떤 통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군주로서의 남편 못지않은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현명함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혹은 뭐 비열함이 됐든 정말 정치 싸움에서는 때로는 비열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왕정을 그래도 무너지지 않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내 왔겠구나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녀의 통치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순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들은 다 개연성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앞뒤가 맞아 떨어지게 해놨으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페넬로페는 왕좌를 비워놓은 채 왕국을 무사히 보존해낼 수 있었는가? 뭐 2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 years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20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이거는 좀 그녀의 좀 카리스마틱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쉬움 살짝 토로를 해봤고요. 여담으로 아쉬웠던 점은 여기까지고 여담으로 풀 IMAX 촬영에 관해서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 나가 보려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듯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아이맥스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뭐 예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영화 전체를 풀 IMAX로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크리스토퍼 아이맥스 논란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경지에 다다르셨지 않습니까? 다크나이트 때부터 놀란 감독은 꾸준히 IMAX 카메라로 촬영을 해오셨고 그 촬영분을 본편에 상당 부분 녹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디세이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영화 전체 분량을 IMAX 70mm 필름 카메라로 찍어내셨죠. 디지털이 표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필름을 조달하고 현상하고 운반하고 보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이 경제적 비효율성은 적어도 놀란 감독 앞에서는 논쟁거리가 아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란 감독이 IMAX 카메라로 그것도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게 이번 오디세이가 처음도 아니고 그동안 비용과 관련된 그리고 촬영할 때의 용이성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반박과 뭐 비아냥들 모르긴 몰라도 여기저기서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감독님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무리입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제작자인 아내도 여보 이번에는 거기까지 힘들 것 같아 라는 말을 남편에게 한 번쯤은 했을 거다. 저는 500원 겁니다. 헌데 놀란 감독은 IMAX 촬영에 대한 애정이라면 애정, 고집이라면 고집의 당위성을 흥행 성적으로 다 입증을 해오고 반박을 했잖아요. 뭐? 이거 돈 많이 든다고? 뭐? 촬영할 때 불편하다고? 아가리 셔터 마우스에 야 이번에도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 테넷 빼면은 뭐 그땐 코로나였으니까 코로나만이 테넷의 흥행 실패의 문제였을 자 아닙니다. 뭐 여튼 쇼앤프루브를 했으니까 IMAX 카메라로 찍으면 불편하고 돈 많이 들고 필름 관리 까다롭고 나 다 안다. 나 다 아는데 야 내가 너 BMW 뽑게 도와줬잖아. 내가 뭐 너 시티백 뽑는 데만 그치게 돈 벌어다 줬냐? BMW 뽑을 수 있게 했잖아. 네 남자친구, 네 아내 새 차 뽑았다고 나한테 감사 문자 보냈어 임마. 해왔으니까 이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놀란 감독 앞에서는 적어도 실효성이 없죠. 박스오피스 성적으로 증명해 왔으니까 답을 줬으니까 IMAX 필름으로 영화 전체 분량을 찍어낸 오디세이마저도 영화 제작비의 4배가 넘는 돈을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였으니까 할 말이 없죠.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는 저도 뭐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경이로울 지경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MAX 카메라에 대한 열의를 보이시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 롤린스의 본격적인 심술 지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사진이 왜 아테네가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죠?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잘못된 걸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상한 이미지가 아니어서 어디에요. 여튼 저 롤린스의 본격적인 심술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상업영화 전체 분량을 IMAX 풀 화면비 필름 카메라로 찍는 것은 감상의 영역에서 본다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IMAX 카메라로 찍는다는 게 이렇게 까다롭고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왜 놀란 감독 당신께서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IMAX 촬영을 선호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놀란 감독은 IMAX 필름으로 담아낸 결과물이야말로 인간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 유사성을 통해서 관객이 마치 스크린 속에 있는 듯한 몰입을 느끼길 바란다. 그래서 IMAX 필름 촬영을 고집하는 것이다. 고 밝혀 오셨습니다. 아마 해당 질문과 대답을 지난 거진 20년간 1000번 이상 듣고 답하셨을 거예요. 당장 이번 오디세이 내한 행사 때도 유퀴즈부터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IMAX 촬영을 선호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 10번 넘게 받으셨던데 또 같은 내용으로 쭉 대답을 해오셨고요. 1000번 이상이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 IMAX 촬영을 선호하는 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죠. 창작자로서 궁극의 완성도를 지닌 원본을 남기고 싶다라는 야심과 지난 성공들을 발판 삼아서 최고의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뭐 욕심, 되게 건강한 욕심이죠. 그런 것들 많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놀란 감독의 개인적인 이유다 보니까 소비자인 관객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신에 관객에게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 말씀은 아니 뭐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바로 와닿죠. 그렇다 보니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해주고 싶다를 제일 먼저 뭐 관련 질문 답변으로 꺼내시는 걸 수도 있겠고요. 이런저런 감독의 의도가 응축이 되어서 경제적인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IMAX 촬영을 이어오신 건데 수많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한 이유는 내 의도를 가능한 한 많은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관객이 느껴주길 바래서 IMAX 촬영을 이어온 건데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고 관객은 작품을 통해 감독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하니까 뭐 그 의도 좋다 이거예요. 즐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지 않습니까? 스크린으로 구현된 감독의 의도를 포착하고 곱씹고 즐기기 위해서 곱씹고 즐기는데 심취하다 보면은 나홍진 감독이 뭘 알아? 라는 말도 우리 관객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간극이 벌어지지 않나 라는 저 롤린스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셔도 되는 가짜는 의문이 뭉게뭉게 피어오른 겁니다. 오디세이는 전 세계 각종 극장에 와이드 릴리즈되는 상업 영화잖아요. IMAX 70mm 필름 상영관 전용 영화가 아니란 말이죠. 듣자 하니 IMAX 70mm 필름 상영관은 전 세계에 41곳 뿐이라면서요. 그중 미국의 절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이 뭐 유럽, 아시아에는 호주까지 포함했을 때 멜버른인가? 거기에 하나 있답니다. 2주치 상영분이 장애인석 제외하고 전부 다 팔린 용화맥도 비율만 IMAX 풀 화면비지 디지털 영상이에요. 그렇다면 놀란 감독께서 말씀을 하시는 최상의 몰입 경험을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는 관객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아무리 놀란 감독이 관객에게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해주기 위해라는 본인의 그 철학을 반복해서 의도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고 해도 그 최고의 경험이 대부분의 관객에게는 구조적으로 도달 불가능하지 않나? 시네마스코프 촬영분 사이사이에 IMAX 화면이 담겼던 그전 작품들은 그래도 뭐 그래 영화의 대부분을 위아래 잘리는 부분 없이 즐길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넘어가 줄 수 있다지만은 IMAX 풀 화면비로 영화 전체를 촬영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 과연 영화 감상적인 측면에서 내가 온전히 감독의 의도를 느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감상의 측면에서? 라는 개똥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박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두고서 곧바로 간극이다. 야 아이고 넓어라 뭐 헤엄쳐도 되겠어 라고 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예술가는 자신의 이상을 끝까지 밀어붙일 자유가 있고 놀란 감독에게는 최고 품질의 원본을 추구할 자유 또한 분명히 있으시고 또 필름으로 찍은 원본은 어느 상영 환경에서 소비되든 간에 애초부터 디지털로 찍은 것보다는 나은 결과물을 남긴다고 하니까 곧바로 뭐 이거 간극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오디세이는 상업 영화로서 이미 여러 지점에서 대단히 대중적으로 설계된 작품이지 않습니까?
촬영 포맷이라는 한 가지 요소에서만 최고 사양을 감독이 고집했을 뿐이지 그 외에 서사, 캐스팅, 배급 규모 등등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한 프로젝트답게 전부 다 타협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전 세계 와이드 릴리즈를 전제로 하는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극소수만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상영 환경을 작품의 이상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중 예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스럽지 않냐라는 작은 투덜거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맥스를 향한 놀란 감독의 애정과 노력, 그 안에 투영된 놀란 감독만의 예술관 일관되어 왔죠. 일관됐다는 이유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존중, 나아가 존경받을 만합니다. 다만 관객에게 극강의 몰입감을 제공하고 싶다. 실제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아이맥스가 담아내기 때문에 나는 이 촬영을 고수하고 있다. 라는 그 이유와 그 최고의 경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어딜 가나 오디세이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 꼭 진행자와 영화 기자가 됐건 그냥 패널이 됐건 꼭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거 아이맥스로 봐야 돼요? 이거잖아요.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다들 이렇게들 대답을 하지만 그만큼 스토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맥스로 안 보면은 손해다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 아닐까? 아이맥스로 봤을 때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다 즐겼다 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로 이거 아이맥스로 봐야 되나요? 아이맥스로 보는 게 최고인가요?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감독이 의도와 이게 좀 현실이 간극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스토리가 너무 훌륭해서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스토리텔러께서 꼭 IMAX에만 풀 화면으로 찍어야 되네 마네라는 거를 고민하셔야 되는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네마스코프 평범한 촬영기기로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덜투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말은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어. 뭐 논리적으로 어긋났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맞으니까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5.0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저의 가슴을 치는 게 없었어요. 크게 만드는 게 있어야 5.0인데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깎였고요. 0.5점이. 그렇다고 4.5점이라고 하기에는 저에게 있어서 4.5점은 완성도에 있어서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을 때가 4.5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0 영화보다 4.5 영화가 완성도가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별점 매긴 그 리스트들을 쭉 보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MAX 카메라로 전체 분량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 역동적인 순간에 정적으로 찍힌 결과물들이 있고 그 결과물 사이사이에는 연결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개연성적인 측면에서도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4.0 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놀라운 감독님이십니다. 한 번을 고꾸라지지 않으셔. 테넷은 고꾸라져 아닙니다. 자,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당신은 서쪽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떠날 자격은 있는가? 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 왕비와 참회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서쪽으로 참회의 여정을 떠난다는 거에 있어서 그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돌을 던지고 위선자다라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방황을 했고 방황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이 오디세우스를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미처 RMD님의 댓글은 이번 PPT에 싣지 못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간의 여정 동안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그 방황이 오디세우스에게 어떠한 획을 남겼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본인이
내렸던 선택으로 죽어나간 사람들, 신혼처럼 희생된 사람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처음엔 변명하죠.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이유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 가면 그 전에 난 이미 실수를 또 저질렀었고 그 전에 또 난 이미 정의감에 도취돼서 나의 정의감에 내 스스로가 발목이 잡혔던 일이 벌어졌구나. 그것은 결국 내가 제우스의 법을 어기는 일을 초래했던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떠올리는 그 세월이었던 거잖아요. 영역의 세월이었던 건데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서쪽으로 떠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그 자격을 받으려면 자기가 참회했던 자신을 참회하게 만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직접적인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오디세우스가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관객들이 다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서쪽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자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관객인 나는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라는 말로 저지른 실수 혹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그리고 그 용서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그 끝에 나는 그들로부터 용서를 용납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찰해보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놀란 감독이 관객에게 그리고 나아가 지금 현 세태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당신은 서쪽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떠날 자격은 있는가? 라고요. 네, 오늘 라이브 어떠셨나요? 좀 길었네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영광이겠습니다. 한동안은 라이브가 없을 것 같아요. 다룰 만한 영화도 없고 월드컵 같은 거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괜찮은 월드컵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이거봄 여봄난봄 요즘 극장 뭐봄 난 영화 오디세이 봄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